보통 이제 그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제 국학이라는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 뭐 이제 인문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정치, 사회, 경제까지도 모두 다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특히 뭐 예술 부분까지를 공부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릴 건 이제 사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그러니까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진으로서 미국을 기록했던 이제 세 사람의 사진을 좀 연대기 순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사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간략하게나마. 요즘 뭐 사진 다 좋아하시죠? 대한민국에서 DSLR 들고 다니시는 분이 1000만 명. 굉장하죠. 한국에서 지금 뭐 이제 등산, 낚시를 제끼고 최고의 이제 그 사람들의 취미가 돼버린 게 이제 사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20세기 뭐 사진은 발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7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에 가장 많은 사진을 찍는 도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라고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 핸드폰에 모두 다 카메라가 달렸기 때문에 1인당 세상에 몇 대씩 하다못해 저런 것도 뒤에 달렸습니다. 핸드폰에도 달렸죠. 아이패드도 달렸죠. 이제는 사진을 찍는 도구가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사진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사진을 대표적으로 이제 한 3개 장르로 나누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사진은요, 90%는 이제 상업 사진입니다. 뭐, 지하철, 거리, 모든 잡지, 신문에 나오는 모든 이제 광고 사진들이 찍혀지는, 이제 발표되는 사진들의 90%가 광고 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좀 많은 게 이제 일종의 이제 기록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부분과 포토 저널리즘 분야에서 찍혀지는 사진들입니다. 일종의 이제 기록과 내보이는 보도적인 측면에서 제작되는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 파인아트입니다. 예술 사진들이죠. 이것은 아주 이제 유통되는 과정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제작하는 사진가들도 아주 소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찍혀지는 모든 사진 총량을 하면요, 99.9%는요, 그냥 일반인들이 찍는 기록 사진들입니다. 그 사진들은 어디다 갖다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사진들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기록인데요. 그 기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찍는 것. 그거 제일 많이 찍죠. 폰카로 제일 많이 찍는 게 사람 얼굴이죠. 그 다음에 뭔가 그럴듯한 풍경.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정말로 모든 우리의 사람들이 인류가 만들어내는 정말 하루에도 수억 장씩 만들어낼 겁니다. 그 사진들이 대부분 뭐 프리커, 구글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오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진 한 장, 그리고는 바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야, 이 커피 맛 정말 맛없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진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당대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카메라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굉장히 비싸고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1826년, 지금부터 170년 전에 찍혀진 최초의 사진입니다. 렌즈가 앞에 달려 있고 나무 상자를 만듭니다. 그 나무 상자 안에 거울이 하나 있고 그것을 반사를 시켜서 간유리 위에 이미지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화가들은 거기다가 습자지 같이 얇은 종이를 놓고 베낍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과거 원근법, 투시법, 기타 등등의 굉장히 어려운 회화를 갖다 제작을 하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일종의 이제 부르주아지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폭주하는 부르주아지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과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3년을 그렸다고 하는데 3년 정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당대의 유명한 화가를 갖다가 모셔갖고 초상화 하나 제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3년치 연봉 플러스 창작비 기타 등등 다 지불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3억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초상화 한한점을 발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당시에는 왕족과 귀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세상을 잡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과거 그들처럼 뭔가 자기를 우아하게 해줄 그런 상황이 도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양이 그들보다 못해서 야, 왜 이렇게 비싸냐? 좀 싸게 좀 안 되겠냐?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가격을 깎습니다. 일종의 내고가 들어간 거죠. 더 싸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화가들이 그 옛날의 전통적인 기법을 갖고는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 일종의 우리가 있는 모든 풍경들을 갖다가 그대로 카피할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만들었던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필름은 없었는데요. 바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요. 우리가 있는 그 자체, 빛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의 모든 실체, 이것을 담고 싶었어요. 보통 빛의 성질은 파동이 있고 입자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실체들, 우리가 이렇게 보는 모든 이미지들은 빛의 입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디선가부터 우리 나오는 광원으로부터 다 입자가 튄 거예요. 모든 물체에 튀어서 바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만일에 빛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 암흑이죠. 모든 실체를 감지할 수 없죠, 우리 감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이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 빛을 한번 응고시켜보자. 처음에 이 니엡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은 판화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사진은 아니고요. 바로 역청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이제 호숫가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콜타르가 있습니다. 석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지하에서 석유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올라와서 물하고 만나서 시커먼 몰타르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둥둥둥 떠다녀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배에 방수를 하거나 집에 방수 처리를 하는 용으로 쓴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콜타르 덩어리예요. 석유 찌꺼기. 근데 이제 자연산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판때기에다가 쫙 아주 고르게 바른 다음에 그 카메라 옵스큐라에다 놓고는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노광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역청이 빛을 많이 받은 부분은 딱딱해지고 빛을 적게 받은 부분은 아직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잉크를 바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딱딱한 부분을 떠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최초의 사진인 겁니다. 이때는 그런 화학적인 조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새로운 발명이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의 기가 막힌 과학성과 그리고 직접성, 이것은 이제 회화가 아니잖아요. 그린 게 아니고 있는 그 자체를 그야말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혁신이었습니다. 혁명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야, 이거 돈 되겠다. 끝장이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나게레오라는 사람입니다. 나게르라는. 이 나게르가 바로 가서 니엡스한테 가서 동업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50대 50으로 하기로 하고 자기가 새로운 안을 냅니다. 그 역청 대신에 은염으로 하자. 은으로 하자. 은에 무슨 성질이 있죠? 은은 잘 변하죠. 상감마마. 독약인지 보겠습니다. 숟가락 쑥. 그러면은 독에 금세 은이 반응을 해요. 새까매지죠. 은은 또 은수저 같은 것들을 그냥 햇빛에다 갖다 놓으면요. 은이 새까매집니다. 은은 외부의 자극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속 중에 하나예요. 이런 그 금속의 성질을 갖다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먼저 알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뭐 소설책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연금술사들이에요. 과거에는 많은 권력자나 부자들이 아주 허접한 구리라든지 청동이라든지 이런 금속들도 어떻게 하면은 금으로 다 만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욕망을 했죠. 그럼 이제 그것을 갖다 만들어 주겠다고 한 이제 그 당대에 과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법사를 통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금속을 여러 가지 합금을 만들어 갖고는 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금속을 섞어도. 금은 금이에요, 그냥. 근데 그렇게 많은 금속들을 재련하고 연마하다 보니까 그 수없이 많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원자기호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연금술사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판에다가 은을 갖다가 쫙 도금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도금이 아니라 뭐예요? 도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은을 쫙 입힌 다음에 그 은을 빨리 빛에 변화할 수 있는 염료를 갖다가 살짝 위에 올리고 아까 똑같은 카메라 오스큐러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그 콜타르보다 역청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해요. 이제는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단위로 짧아졌어요. 그리고 더욱더 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빛이 받는 부분은 새까매지고 빛이 안 받는 부분은 하얗고 빛이 적게 받는 부분들은 회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이런 사진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들고 있는 다게르오타입의 사진이고요. 이 전체도 다게르오타입의 사진인 거예요. 다게르오타입을 들고 있는 부부예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의 약점은 뭐였느냐? 오직 한 점밖에 없다. 이건 필름이 없는 시대의 사진입니다. 오직 한 점만 있는 사진. 이것으로 인해서 사진이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오직 한 점밖에 없는 거예요. 복제 예술이 아니라요. 오리지널 예술인 거예요. 말터 베냐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아우라라는 얘기를 씁니다. 아우라 들어봤어요? 아우라가 뭐죠? 끌어안아?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 아우라라는 거는요, 일종의 이제 휘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성인들의 뒤에서 이렇게 휘광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진짜 아우라 있어. 딱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 엄밀하게 이제 아우라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오리지널, 한 점밖에 없는 예술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리지널리티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 조각. 바로 말터 베냐민은 그것을 바로 오리지널로 봤어요. 그럼 루이비통은 명품이냐? 아우라가 있냐? 걔는 그래도 수백 점 만들어요. 똑같은 걸. 이거는 복제예요. 또는 카피예요. 오직 한 점만이 있는 예술품에서 아우라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는 바로 이 사진에도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한 점밖에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정말로 진정한 사진이 출현을 합니다. 이 사진은 아까 전에 이제 그 나게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어서 프랑스가 그 사진을 만들자마자 우리가 세상에서 최초로 사진을 만든 나라다라고 꽝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특허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특허권을 프랑스 정부가 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기술은 공유를 하되 이것의 모든 발명의 권리는 프랑스에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요, 똑같은 시기에 영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사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만든 사람은 조금 다르게 방법을 썼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은염을 쓰는 거는 똑같았는데요. 거기는 동판을 써서 오직 한 점밖에 없는 사진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은 그 동판 대신에 종이를 썼습니다. 종이를 써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우리 필름처럼 반전된 이미지, 네거티브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또 한 다음에 밑에다 그 종이를 깔고 또 햇빛에다 놓으니까 그 밑에 있는 게 또 변하죠. 그럼 네거티브가 또 한 번 네거티브가 되면 뭐가 되죠? 포지티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바로 이런 사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점만 만드느냐? 아니죠.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사진은 복제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름이고 밑에 있는 것이 인화지가 되는 그 기법이 바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싸웁니다. 진정한 사진은 누가 발명했냐? 그래서 영국의 사진의 역사에서는 앞에 나온 프랑스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사진의 역사? 무조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사진의 역사를 가지고 누가 먼저 사진이라는 것을 발명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16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사진의 발전에는 두 가지가 꼭 이제 장르적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무조건 인물 사진, 하나는 풍경 사진. 왜 사진에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군가의 초상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에 대한 끊임없는 추억과 기억, 이것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방법으로서의 포트레이트입니다. 초상입니다. 과거에는 그림을 그렸죠. 근데 그 그림으로 그릴 때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었어요.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근데 사진이 발명되자마자 이거는 이제 서민들까지 모두 다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뭘 원하느냐? 다 사진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찍고 가족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사라져도 늘 이 사진으로서 기억됩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사진의 첫 번째 발전 단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은 바로 초상입니다. 초상. 그럼 두 번째, 저런 풍경은 뭐냐? 저 풍경 사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사진이 두 장 있을까요? 응? 저 사진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갖고 한 장으로 딱 맞춰보면요, 갑자기 툭 튀어 올라와요. 이게 바로 3D 사진이에요. 이미 벌써 백수십 년 전에 입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입체 사진은 너무 찍기가 쉬워요. 똑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오른쪽 눈으로 찍고 왼쪽 눈으로 찍고 가만히 서갖고, 그럼 두 장이 만들어지죠. 그 두 장을 놓고 눈을 갖다가 이렇게 사시로 만들어갖고 딱 겹치면은 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시차를 이용한 바로 입체 이미지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3D 영화는 다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차를 이용해서 이중으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3D로 찍는 카메라들이 이렇게 렌즈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필름에다가 동시에 두 장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왜? 이때만 해도 제국주의 시절에 모든 선진 제국들이 세상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식민지의 식민지 모국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자기들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식민지의 상태를 본 적이 없어요. 영국 국민이 인도를 본 적이 없고 이집트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뭘 하느냐? 사진가들이 다 카메라를 메고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한 풍물과 풍경과 사람들을 찍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찍어오고 인도에 가서 타지마를 찍어오고 이래서는 다 만국박람회 같은 곳에서 다 사진을 거는 거예요. 봐라,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다. 그때는 바로 그 사람의 호기심, 새로운 풍광, 새로운 풍물에 대한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이벤트였던 겁니다. 풍경사진. 그래서 사진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발전을 해요. 이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터도 갑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카메라는 너무너무도 크고 삼각대도 저렇게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필름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발전된 형태가 바로 지금은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셀룰로드로 만들어진 이제 투명한 재질의 것인데 이 당대에는 그것을 만들어낼 기술이 없었어요. 가장 투명하고 필름으로 쓸만한 것들이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류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가죽? 가죽이 투명한가요? 나무가 투명한가요? 가장 투명해야지. 가장 투명하면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유리죠. 유리를 이렇게 판때기를 이렇게 잘라갖고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은염을 입힌 거예요. 그것을 바로 유리 건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모두 다 유리 건판을 사용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험한 곳에 포장마차에다가 암실을 만들어 갖고는 가면은 더그덕 거리다가 유리가 깨져버려. 그럼 너무 허망한 거지 그냥. 연락이 찍었는데 파삭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포장마차에다 암실을 차렸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찍고 거기서 안에서 현상해 갖고 인어까지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 깨지지 않는 상자에다가 잘 보관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진이 이때 바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시기까지만 해도 사진은 기록이었습니다. 애초에 과학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진은 기록으로 존재를 하다가 사진가들이 갑자기 예술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술을 탐하느냐? 바로 1800년대 말 사진이 등장을 하면서 가장 쇼크를 먹은 사람들이 바로 미술가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완벽한 구도와 기법에 의해서 현실을 모사하는 것이 미술가들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진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사진이 똑같잖아. 완벽하잖아요. 현실을 모사하는. 미술가들은 그렇게 사진처럼 모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사진이 나왔는데 그 그림을 또 그려야 될까요? 다 그만둡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세잔, 고흐, 모네, 마네, 쉐라.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들을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빛을 재해석합니다. 형태를 재해석합니다. 미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럼 사진은 또 뭔 일을 하느냐? 어줍지 않게 과거 이미 끝나버린 르네상스 시절의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술가인 척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이제 자연주의 사진 시대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그 수련을 이렇게 드는 호수의 이제 그 수선화 수집이라네요. 이것은 완벽하게 연출된 겁니다. 그림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손을 이렇게 갖다 대라, 뭐 하라. 그리고 완벽한 황금비를 가지고 프레임을 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모자라면은 암실에서 따 붙입니다. 우리 요새 포토샵 하듯이. 그 당시에 암실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완벽한 암실 마스터만이 정교하게 따 붙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있었죠. 있었던 것도 지워버리고. 지금의 포토샵이 바로 100년 만에 재림인 겁니다. 그런 사진의 예술주의적인 경향에. 근데 재미있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모든 사진들은 유럽 것이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신대륙으로 사진이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신대륙은 모든 모든 새로운 기술과 문명에 민감하죠. 그때 바로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왜 사진과 카메라는 특정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냐? 우리 한번 아무나 사진을 찍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조그만 카메라입니다. 큰 카메라를 요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필름을 미리 집어넣고 팝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산 소비자는 가서 사진만 찍습니다. 그럼 그것을 코닥 DP점이라는 새로운 가게에다 갖다 이렇게 맡깁니다. 그럼 코닥 DP점은 암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열어서 필름을 꺼내고 필름을 현상 인화까지 다 한 장씩 해갖고는 다시 필름을 집어넣어서 카메라와 함께 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코닥 이스트만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개발을 해낸 원스톱 시스템인 거예요. 당신은 오직 눌러주세요. 이겁니다. 진짜 이게 광고 카피였습니다. 눌러만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진에 관련된 일체의 프로세스를 코닥이 대신해 줍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큰 카메라에다가 그 전까지 굉장한 암실의 기능 이런 것까지 다 익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사진가의 시대가 떠나고요. 이제는 일반인들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람, 미국 사람이고요. 독일계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찍은 사진사에 남을 만한 이제 사진입니다. 명작처럼 보이시나요? 이 사진을 지금 보면서 와, 명작이야. 역시 사진사에 남을 만한 이런 사람이라면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전혀 명작처럼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명작이냐면요. 이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사진을 안 찍었다는 겁니다. 큰 카메라를 가지고 아까 전에 그 수선화를 채집하는 이 사진처럼 완벽한 연출, 완벽한 구도 이런 걸로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이스트만 코닥의 그 조그만 이 통화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즉석에서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행을 엎어버린 사진인 겁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을 오가던 대서양 페리 안에서의 이 밑이 바로 3등 선실이고 위가 1등이나 2등 선실인 거예요. 이 제목은 3등 선실입니다. 3등 선실안을 2등 칸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이것은 연출되지 않았어요. 즉석에서 찍힌 거예요. 그리고 그 즉석에서 저 사람들의 표정, 저 이런 구도,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만들어낸 거죠. 빠른 스냅샷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연출도 안 하고 어떠한 암실에서 조작도 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를 내보이는 것을 스트레이트 포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글리츠가 뉴욕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운동을 주창을 합니다. 사진은 조작되지 않은 스트레이트 사진이어야 되고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그래서 포토 시세션이라는 운동을 펼칩니다. 사진이 드디어 미술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미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은 애초에 출발이 과학이었고 기록이었고 그리고 사진만의 고유한 미학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분리파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이런 이제 사진의 시험들을 갖다가 시작하게 합니다. 이거는 사진 자체의 바로 미학적인 방법들이에요. 이것은 미술과는 좀 다릅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찍은 아주 유명한 이제 누드인데요. 에드워드 웨스턴은 당시에 뉴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 예술의 기치를 들고 활동하던 사람인데요. 특히나 이제 멕시코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멕시코가 혁명의 기운에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들어서 수없이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이 사진 다음에 이 사진을 보세요. 연상되죠? 피망입니다. 피망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느낌.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보셨던 연출된 예술과는 다른 사진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 예술 사진으로서의 가능성들을 보여준 지금으로부터 한 8, 90년 전의 사진들이에요.
바로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제 사진이라는 역사입니다. 최초의 발생에서부터 대충 1910에서 20년대까지의 발전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미국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사진을 수용하고 어떻게 사회를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아까 전에 좀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신대륙이었고, 그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구대륙에서 자신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거나 발명하거나 뭔가 아이디어를 갖다 생겼을 때 그 구대륙에서 수용이 안 되거나 구대륙에서 뭔가 할 게 없었을 때는 모두 다 짐을 싸갖고 갔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들도 많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 또는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저러하게 넘어간 사람들도 많죠. 거기에는 뭐 국적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인, 독일인, 러시아인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죠. 그 유명한 영화 마틴 스콜세지의 그 갱스터 오브 뉴욕 같은 거 보셨나요? 그거 미국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탁월한 영화입니다. 특히나 뉴욕이라는 곳에 어떻게 월스트리트가 만들어졌는지 수없이 많은 그 뉴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자기보다 늦게 온 이민자를 갖다가 타자화시키는 풍습. 후졌어. 자기가 먼저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층을 쌓여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일 늦게 온 놈들이 제일 이제 그 괄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중국인인 거고, 코리안들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백인들 사회에서도 그런 이제 습성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인, 아일랜드인 다 같은 백인이라고 그런 수준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뉴욕 가보면은 아일랜드 쪽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 저기 이탈리아 동네 다 이제 서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자기들 또 지역을 또 지키는 마피아들도 다 따로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이민 세대에 아주 탁월한 사진 기록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루이스 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이스 하인이라는 사람은 애초에는 교사였습니다. 대학을 다닌 이후에 주로 이제 뉴욕에서 거주를 하면서 윤리 과목이라든지 과학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재미있게도 이 당대에 뭔가 이 글을 써서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이미지로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낫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한 대 사갖고는 사진을 찍어 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사진 찍던 나이가 이미 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사진이라는 것이 늦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대학에 가서 사진과에서 공부를 하고 이래야 사진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도 사진 28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딱 20년 찍어봤습니다. 그 사진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늦게도 이렇게 가능할까? 수없이 많은 예술의 장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피아노 이제부터 쳐볼까요? 안 됩니다. 피아노를 갖다 이제부터 쳐갖고 어떻게 경지에 올라가겠습니까? 이제부터 붙잡아갖고 한번 캔버스에다 그려볼까요? 안 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아주 훈련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손끝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실은 이 뇌에서부터 이 말단의 신경까지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좀 있어요. 근데 사진은 가능합니다. 왜냐? 50% 가까이를 카메라가 합니다. 사진은 과학이고
도구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라는 기계가 없으면 사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잘 다루기만 하면 일단 5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이것도 예술이니까 100%까지 도달하려면 뭔가 좀 재능도 좀 있어야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열심히만 하면 90% 이상 육박합니다.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하나의 자신이 강의하는, 교사로서 강의하는 교재로 활용을 하려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진을 찍느냐? 멋진 포트레이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뉴욕 앞바다에 앨리스 섬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 섬은 또 보면 이렇게 자유의 신상도 보입니다. 이 앨리스 섬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미그레이션이었습니다. 수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민자들을 먼저 수용 격리하는 곳이었어요. 이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신대륙으로 와서 그 많던 수억 명의 인디언을 홀랑 다 죽여버린 게 바로 구대륙의 그 더러운 이 세균들입니다. 세균의 무서움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인디안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인디안들을 갖다가 지금 백인들이 소수가 와갖고 총으로 다 쏴 죽인 거 아닙니다. 칼로 잡아 죽인 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모포 하나, 담요 하나가 한 번에 그냥 도시 하나를 다 섬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천연독, 콜렐라. 구대륙에서 너무 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전염병들이 당시에 신대륙에는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구대륙에서 오는 모든 이민자들을 아일랜드 섬에다 몰아넣고는 그들을 일종의 이제 청결하게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검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앞으로 이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그거를 검사해 갖고는 본토로 이제 들여보내는 거였죠. 바로 여기서 루이스 하인이 사진을 찍습니다. 이들의 초상들을 찍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미국 정말 못 살았다는 생각 참 많이 들게 합니다. 이게 워싱턴 DC입니다. 아, 죽이죠.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꼬맹이들이 나중에 갱들이 되겠죠? 뉴욕의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뉴욕 가보시면요, 이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이게 이제 아파트들인데요. 1층은 상가고. 근데 이제 뉴욕의 이제 그 맨하탄의 맨하탄, 사우스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올라오는데요. 맨하탄은 지금 남부 쪽은 다 이제 차이나타운이죠. 이렇게 보통 4층 정도로 이루어진 그 아파트들이 이때 다 지어진 것들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대부분 이제 거기에 이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변한 거겠죠. 근데 차이나타운에서 지금 심하게 문제가 생기는 게 저 위에다가 기와를 얹고 있어요. 저걸 몽땅 사갖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 차이나타운이라고 그 아파트 위에다가 기와를 얹어요. 시하고 맨날 싸운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건 소유를 했잖아, 누군가. 중국인이. 근데 이제 뉴욕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뉴욕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런 아파트들은 여전히 뉴욕 가면 너무너무 흔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민자라든지 그 당시 뉴욕의 풍경에서 이제 멈추질 않습니다. 이 사람의 정말 이제 그 진가는 바로 이 시기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아동에 대한 관심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동이 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대여섯 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이 다 노동을 하는 거예요. 방직공장, 탄광, 수없이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로 죽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이것이 이 루이사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당대에는 일반인들은 못 느낀 겁니다.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그냥 가족들 중에서 아이들이라도 다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말이면은 저 어렸을 때 무조건 이 영화 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정말 그 당시에 아동들이 노동하는 것을 뭐 죄악시하지도 않았고 문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루이사이는 이것이 분명 뭔가 문제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상당 사회주의였습니다. 우리 신문파리 소년 참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봤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그냥 쫙 들고. 결국 이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재해를 당해서 어렸을 때 이미 목화도 따야 됩니다. 이것이 100년 전 미국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주 루이사인의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방직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녀들입니다. 이 사진을 갖고 뭐를 했을까요?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합니다. 바로 아동노동 금지법을 이끌어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욕이라는 곳은 그렇게 우아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뉴욕을 이제 만일에 가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에비뉴와 스트리트에 마천루에 놀랍니다. 죽인다. 뭐 1층의 숍에 또 놀랍니다. 근데요, 세계 최대의 원래 섬유 공장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100년 전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 맨하탄에 도대체 공장이 어디 있어? 그 건물들에 다 있습니다. 그 건물들. 그 마천루를 이루는 그 빌딩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빌딩이 이렇게 한 층이면요, 이걸 반을 쪼개갖고요, 위아래로 해갖고 마치 우리 전태일의 청계천처럼 거기서 다 섬유 노동자들이 옷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만 중국인으로 변했고요, 그 안에서 그렇게 옷을 만듭니다. 그럼 거기서 만든 옷이 바로 밑에 샵으로 내려가면 샵은 그냥 비꺼번쩍한 겁니다. 그 당시부터 이곳에서 섬유와 관련된 노동조합이 최초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뉴욕이 갖고 있었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은 바로 영국으로부터 양모라든지 수없이 많은 이제 원료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되파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런 바로 섬세한 손을 갖고 있는 사람,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나이키가 욕을 먹은 이유가 뭐죠? 바느질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축구공을 꼬매는 아이들의 조망만한 손. 어른들은 할 수 없는 섬세한 바느질을 할 수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가서 그 소년 아이들한테 착취를 한 거죠, 나이키가. 하루에 임금은 1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것을 열심히 찍어서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갖고 루이사이는 투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영화보다 사진이 셌습니다. 사진은 바로 신문에도 실리고 수없이 많이 이렇게 핸드북으로도 만들어서 팜플렛 형식으로도 돌려졌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더 셌던 거죠. 그래서 사진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록사진가들의 믿음이 탄생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뭐 그러다가
이분도 보니까 이제 사진을 비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예술가 출신도 아니고. 사진이 조금씩 변합니다. 초창기 사진은 너무 스트레이트 해갖고요. 그냥 일반인 찍는 수준이었죠. 그러다 차츰차츰.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노동계급에 대한 확신, 그들의 노동의 아름다움, 그들의 어떤 숭고함, 이런 것들로서 훨씬 더 쭉 가다가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은 바로 이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하는 데 있어 갖고 최종의 작업에 도전을 합니다. 이것을 세울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찍습니다. 저 뒤에 있는 크라이슬러 빌딩이 참 아름다운데요. 그거보다 이제 더 높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보면은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어떤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 갖고 가장 전형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사진의 당파성, 계급성, 그리고 기록성,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그 작가에 의한 기록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뉴욕이라는,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노동의 문제에 반응해 왔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개혁해 나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무엇을 요구했나는 것에 대한 거의 증언과도 같은 기록들을 루이스 아인이 해낸 겁니다. 이 사람은 특히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제 미국 대공황 때문입니다. 그 미국 대공황기에 미국 정부 중에 한 곳이었던 이제 농업안전국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공황으로 이제 그 피폐해진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사진으로 기록을 해보자. 그것을 이제 아카이브를 이제 만들어보자라는 개념이었고, 로이 스트라이커라는 관료가 이제 그 프로젝트 구성을 맡습니다. 근데 이것의 목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혁명에 성공을 하고 사회주의가 기치를 올리면서 새로운 인류의 시험을 할 때였습니다. 노동 생산성 죽이죠. 이제는 자본가한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노동하는 것이 내 것이다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장에 도입을 하는 시기였으니까요. 바로 선전전의 시대였습니다. 소비에트 입장에서는 당시에 굉장한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시작된 아방가르드를 특히나 러시아가 당대에 굉장히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아주 시험적인 예술이었죠. 그것을 가지고 그래픽, 화보집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냅니다. 그것을 사진을 또 이용을 했어요.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뭔가 체제에 대한 선전이 필요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 대공황에도 아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린 더 잘 나갈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선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굴에 찬 이 공황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달라고 사진가들한테 요구를 했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진가들이. 있는 그 현실 그대로 막 찍어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놈의 자본주의. 거의 지금 망할 지경이 돼버린 거죠. 월가는 망하고 모든 주식은 휴지가 돼버리는 그 시기, 그것을 FSA는 찍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FSA에 소속됐던 사진가가 대표적으로 워커 에반스였습니다. 워커 에반스의 초창기 사진 볼까요? 그래픽적이죠, 굉장히. 이것이 바로 아방가르드의 영향입니다. 굉장히 시험적이고 조형적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래픽화시킨 전형적인 초창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배워온 것들이 바로 이런 예술적인 사조였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진 아주 심플한 사진입니다. 이것이 워커 에반스의 초창기 사진들입니다.
강철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은 인류가 너무 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철로 만들어진 구조물, 거기서 이제 나오는 미학, 거대한 미학, 이런 것들에 완전히 매료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하죠. 뉴욕 앞쪽에 있는 브루클린 다리가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아주 기념비적인 이제 건축물들이죠. 강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뉴욕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루이스 하인하고는 조금 계통이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사진을 시작했던 이유도 예술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도 마찬가지로 되게 예술 지향적이고 또 풍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다리가 잘렸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다 의족, 의수 이런 것들이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사진으로서 이제 그 인정을 받고 각광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이제 빅토리아 시기의 흉내, 일종의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시절에 만들어진 양식 이런 것들이 미국의 부르주아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카피죠. 오리지널도 아니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 부르주아지들이 어떻게 하면은 영국풍으로 살아가 볼까 하는 하나의 사조를 만든 것이 이제 빅토리아 양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워커 에반스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진들입니다. 여기는 뭐 사진에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예술적 지향의 단초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까지 보시면 이게 뭘 뜻하냐면요.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의 예술가가 자신의 이야기, 담론을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당대에 유행하거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아카이브처럼 사진을 모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근데 이것이 수십 장, 수백 장이 모였을 때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워커 에반스라는 사람이 사진으로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적 취향이 지금 보셨던 몇 장의 사진처럼 외국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쿠바의 아바나에 가서 새로운 어떤 조형적인 이제 시험들을 갖다 계속 해나갑니다. 사람의 모습, 그다음 거리의 풍경 이런 것들로서 자기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과연 자기 다시 미국으로 어떻게 끌어들어오나 이제 보면은 바로 풍이 비슷한 뉴올리언스에 가서 또 찍습니다. 성조기, 호텔, 이런 이제 나름대로 바로 FSA 이전까지의 바로 작업들이 워커 에반스의 예술 세계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벽돌처럼 쌓여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워커 에반스는 미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FSA에 참여를 하면서 드디어 자신한테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이 당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어떠한 시각으로서
미국을 바라보는 것일까? 자세히 보시면 무덤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대에 찍혀진 이제 FSA 당대에 찍혀진 것들인데요. 좀 묘한 게 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아까 전에 사진들처럼 뭔가 완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줍니다. 도대체 사진들이 약간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사진보다. 이 사진들을 왜 이렇게 연속으로 늘어놓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두 장씩 연속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분? 전함 포첨킨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소비에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예술가이자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영화를 편집을 하면서 도입한 기법이 몽따주입니다. 몽따주 이론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A와 B가 C를 만들어내는데 A와 B는 서로 다른 겁니다. 일종의 우리 이제 도덕윤리 시간에 배우는 요즘 대학 다니시면서 이 마르크스 철학 공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변증법 쪽에서는 이제 정반합이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둘이 충돌을 해서 하나의 C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이제 양질 전화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두 개가 충돌을 해갖고는 새로운 C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몽따주 이론인데요. 갑자기 이 전함 포첨킨이라는 영화에서 쫙 오데사의 시민들을 이 정부군이 공격을 합니다.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 어떤 것을 이제 보여주냐면은 와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여성과 갑자기 계단을 보여줍니다. 그럼 C에서 전혀 다른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와! 이게 다 허리우드에서 채용한 겁니다. 그 사람의 바로 편집 이론이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허리우드에서 이 모든 몽따주의 기법들을 차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실, 자고 있는 아이, 근데 자고 있는 아이 얼굴에다가 이제 이렇게 얇은 천을 정한 거는 이제 모기 물리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 이상하게 이제 좀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것과 이것을 했을 때 그 다음 C라는 어떤 하나의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당대의 어떤 모습에 대한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바로 적극적으로 몽따주 기법들을 이 워커 에반스가 자기 사진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처럼 하나하나의 완성도 있는 사진들은 이제 의미 없어집니다. 모든 사진들은 그냥 이미지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남자, 남편. 이 사진은 원래 오리지널본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또 크로핑을 해갖고 확대해서는 이렇게 남자를 하나 보여주고 와이프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이미지를 우리는 독자들은 그냥 가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야, 도대체 이 관계는 뭘까? 이 부부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부부는 행복할까? 이런 식으로 모든 하나의 개별적인 이미지들을 모아서 그것을 늘어놓음으로써 이것이 하나하나의 사진에서 주는 이야기보다는 덩어리로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와는 다르게 이 뒤로 가면 훨씬 더 워커 에반스가 예술가라는 이 명칭을 듣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개별 사진이 예술적이어서 예술가가 아니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커 에반스의 사진에 있어갖고 중요한, 그리고 미국 예술에 있어갖고 중요한 모멘텀이 됩니다. 바야흐로 미국 사진이 유럽의 사진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것에 대한 적용, 그리고 미국 사진이 부흥을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워커 에반스입니다. 아이고. 이 워커 에반스 이후에 미국은 공항을 벗어납니다. 공항을 벗어나서 갑자기 이제 특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이 터지고요. 한국전도 터지고요. 드디어 미국은 풍요를 구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어릴 때 열심히 해주던 텔레비전 KBS 영화에 제임스 딘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제임스 딘의 가장 초창기 대표적인 이제 이유 없는 반항을 보면은 바로 이제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나를 보여주죠. 집집마다 차가 남편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이제 고삐리까지 사달랍니다. 고등학생까지 차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지들끼리 이제 충돌하는 그런 이제 그 위험한 이제 경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집집마다 차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오븐이 있고 우아한 이제 오직 남편만 벌면 되니까 와이프들은 주부로서, 가정주부로서 우아하게 빵을 굽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풍경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최강의 풍요를 갖다가 누리면서 자기 집에서 우아하게 주말이면은, 가든 파티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미국 사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합니다. 1927년생의 그 스위스 쥐리히 출신의 로버트 팽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청년기 정도의 대망의 뜻을 품고 카메라 하나를 들고 미국행 배에 오릅니다. 그래서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보그라든지 바자 같은 유명한 이제 패션지의 포토그래퍼로서 이제 활약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됐습니다. 그런 쪽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청년 스위스 출신의 또 이제 사진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아니 내가 지금 뭘 찍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그 잡지사들의 어사이먼트를 끊고 고게나임 재단에 기금을 신청을 합니다. 내가 미국을 찍을게. 바로 외부자의 눈으로. 미국인의 눈이 아니라 외부자의 눈. 그것으로 정말로 미국이 풍요를 구가하는지를 내가 한번 관찰해 줄게 하면서 그 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예술의 전당에서도 했던 그 델피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프랑스의 편집자가 있습니다. 출판사를 운영을 했던, 그리고 당대 20세기 중반에 가장 위대한 사진집을 가장 브레송부터 해서 많이 만드는 편집자예요. 출판인이자. 이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구겐하임 재단에다가 신청을 했다. 나한테 추천서 좀 써다오. 내가 그거 마무리 지면은 네가 책을 내준다고. 하여간 사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작업도 안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사인을 받아갖고는 구겐하임 재단에 제출을 해서 결국 3만 불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뭐 30만 불도 넘겠죠. 그것을 가지고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라이카 카메라와 픽업 트럭을 한 대 사고, 그리고 트라이엑스라는 이제 코닥에서 나왔던 최신형의 흑백 필름을 왕창 사갖고는 미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약 1000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 1000롤의 사진에 담겨진 1960년대 미국을 한번 지금부터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간에 코멘트 안 하고요.
한 권의 사진집이에요. 표지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이 로버트 프랭크와 같이 여행을 했던 그 미국의 비트 제너레이션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이제 잭 케로악은 이 사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관 속에서 흘러나오는 브루스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게 우울합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전체를 이제 가지고 출판사를 갑니다. 로버트 프랭크가. 고게나임상까지 받았는데, 당연히 출판될 줄 알았죠. 거절당합니다. 온갖 그 네거티브한 미국의 이미지만 모아놓은 사진이라고 악평을 받습니다. 도대체 당시 5, 60년대 풍요를 구가하던 미국의 모습이 완전 흑백의 문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우울한 모습, 뭔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카우보이들의 마초 같은 느낌, 이 모든 이미지들이 자신들이 당시에 미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미국 안에서의 출판이. 그래서 정말로 그때 보증서를 한번 써줬던 델피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델피르 출판사에서 지금 보셨던 이 사진집, 델피르 출판사에서 이 초간본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5개국어로 출판이 됩니다. 뒤늦게 이제 미국에서 로버트 프랭크를 다시 불러서는 우리가 내줄게.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퍼처에서 이 사람의 사진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단한 공전 히트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 참 묘한데요. 자기들이 내달라고 한 사람은 거절을 하고 유럽 가서 연락 성공하고 돌아오니까 갑자기 막 그냥 뭐 휘트니 미술관 뭐 이런 데서 막 컬렉션을 합니다. 사진도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대에 이 로버트 프랭크의 찍혀진 이미지들이 마치 그 당대의 사실 미국의 표상이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당대의 로버트 프랭크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긍정적인 미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십자가, 성조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흑백, 이런 몇 가지 아이콘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표상들이 과연 어떻게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냐 하는 것들을 로버트 프랭크는 이방인의 눈으로 쳐다본 거죠. 우리가 한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너무 일상적인 것들은 문제점들을 발견을 잘 못해요. 근데 외부자의 눈은 잘 보입니다. 그 사회에 대한 이해는 조금 떨어질지언정 그 사회가 뭔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들은 눈에 잘 들어오는 거죠. 바로 로버트 프랭크한테 그랬던 겁니다. 당대 미국이라는 존재가 과연 세계 최강이냐? 저들은 그만한 교양과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하다못해 쥐리 출신의 사진가 눈에도 그렇게 안 보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스스로 그 비판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미국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미국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세 사람의 사실은 이제 미국과 관련된 기록자들을 봤습니다. 아주 강철 같은 의지로 미국 노동자들의 영웅성들을 갖다 담아냈던 루이스 아인, 그리고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그리고 예술가의 시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미국 사회를 바라봤던 워커 에반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외부인, 이방인의 눈으로 미국을 봤던 이제 로버트 프랭크까지 우리가 이제 사진들을 봤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제 기록을 했거나 한국이라는 사회를 기록했거나 사진이라는 도구가 갖고 있는 꽤나 유용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대부분 사진 전에는 글로 쓰여졌습니다. 가끔 가다가 글로 쓰여진 책의 도판에 그림 한 장은 얹을지언정 이미지로서 세상을 해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진이 발명된 이후로 많은 역사의 기록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이 사진 이미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뭔가 새로운 거 좋아하는 미국인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도시가 자신들의 도시를 찍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아카이브하는 것에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합니다. 지금도 아까 전에 보셨던 뉴욕이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조금 오래된 동네들은 1억 화소 정도 되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 요새 한 2천만 화소 정도 되니까 그거에 한 5배 정도 되는 큰 중형의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화재가 좀 많거든요. 구도시를 돌아다녀 보면 거기에는 소방시설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뉴욕 같은 영화 보면은 형사하고 범죄자는 맨날 사다리 갖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게 이제 비상 통로거든요. 그래서 갱스터 오브 뉴욕에도 경찰만큼 힘이 센 게 소방관으로 나옵니다. 소방관이 불과 싸우면서 도시를 지키는 되게 영웅적인 직업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불이 잘 납니다. 그래서 재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디테일한 재건의 방법은 맨 처음에는 설계 도면과 그림이었겠죠. 사진 이후에는 바로 사진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굉장히 사진 기록을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사진이라는 그리고 카메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사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기록들은 문자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되게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서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카메라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 물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찍어서 페북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카메라를 조금 더 자신의 일과 연관을 시키면은 훨씬 더 사진이 재밌어집니다. 고고학자한테는 사진 얼마나 중요할까요? 의사도 사진 정말 많이 찍습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있고요. 의사들 중에서 최근에 작가로 데뷔한 사람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돈이 많아서 사진을 찍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바로 주변에서 기록되던 것들을 작품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자신의 직업 속에서 사진을 가지고 작가로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진을 갖다가 전공하거나 그것에 취미를 갖고 있어서 사진가가 되는 케이스보다 이제는 그 막강한 천만의 아마추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사진을 찾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제안을 자꾸 많이들 합니다. 사진이 특별한 누구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는 사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저는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초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가족 찍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진가인데도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안 찍어주는지.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직업으로서 사진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즐거움을 좀 잊어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도 찍고 사람도 찍고 하면서 사진의 즐거움들을 갖다가 가져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만 넘어가면은 그 사진이 자기한테 아주 중요한 일상의 기록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책을 만들 때라든지 자신의 리포트를 하나 쓴다든지 이럴 때 그 사진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설득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언제고 여기 미국 가시니까 미국을 만일에 여행을 한다고 할 때 견문록이 꼭 필요할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읽히고 많이 읽힌 것은 기행문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그랬고요. 이븐 바투타가 그랬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기한 것들을 모두 다 썰로서 풀어내는 자들의 어떻게 책을 안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글로만 가득 찬 기행문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요즘은 사람들이 시각적인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문자로서 설명될 수 없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미묘함, 감정 이런 것도 사진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장례에 갔다 오셨거나 또 앞으로 이제 가실 거라면은 꼭 카메라를 챙기세요. 근데 뭐 레스토랑 들려갖고 맛집 뭐 이런 것만 찾아갖고 찍지 마시고요. 도대체 당대 미국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로버트 프랭크식의 낯설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이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의 아까 전에 역사에서 초기 두 사람은요, 사진은 객관적이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매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은 그 사진이 바로 당대를 비춘 객관적인 증거라고 믿은 거죠. 근데 로버트 프랭크,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사람은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대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도 내 언어와 같아. 이것은 모두 다 주관적인 거고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처럼 자신의 사진을 토해낸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우리가 증명처럼, 증거처럼 현실을 찍어서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상에서 봤던 아주 일부분만을 이렇게 오려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상황들은 보여주질 않습니다. 사실. 바로 작가의 세계관이 투영된 언어입니다. 사진은.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 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객관적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척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생각, 내 언어처럼 카메라를 휘두르면은요, 그 안에서 담겨진 이미지들이 자기 언어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과 연관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기 일과 상관없이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위대한 기록자인 척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스트레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을 찍으러 갔건 아니면 그냥 새만금 초토화된 그 갯벌로 가던 어디든 그것을 있는 대로 찍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있는 대로 그대로 찍기에는 내 카메라가 너무 작고요. 내 활동 반경이 너무 작습니다. 그 사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석된 것을 세상에 내보일 때는 솔직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봤다. 마치 이것을 증거처럼 MB와 신자유주의를 갖다 공격하는 하나의 자료처럼 쓰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오버됩니다. 솔직하게 사진을 갖다 내보일 때 자기 언어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무슨 일을 하든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카메라를 그냥 맛집 갈 때만 쓰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훌륭한 하나의 두 번째 도구로서 받아들이시면 앞으로 더 재밌는 또 사진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려드렸던 얘기는 미국 사진을 빙자하야 사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그리고 의미로운 도구인지를 갖다가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